안녕하십니까. 저는 JMS 교주 정명석의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단국대학교의 김도영 교수라고 합니다. 요즘 시국이 어수선한데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오전에 대법원에서 정명석의 성범죄에 대해서 정명석의 상고를 기각해서 징역 17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온 그 최초 고소인 메이플 양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에 또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소회를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대단한 고발을 하는 그런 기자회견은 아니니까 비교적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진행은 저를 시작으로 해서 각자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오신 기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파악하고 계시진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사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홍콩에서 온 메이플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민들의 관심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모든 거 앞서 먼저 교수님 그리고 PD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아니었으면은 아예 시작도 못했을 거고 나는 신이다 다큐 없었으면 이렇게 관심 받을 수 없었고 일이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저는 홍콩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싸운 것은 오직 더 이상 피해자 없도록 JMS를 막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 가족들에게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사실 오늘 메이플의 대변인, 매니저 같은 역할로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플이 한국을 떠난 지 2년이 지났고요. 처음에 인터뷰를 시작할 때는 거의 한국인에 가까운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했는데 지금은 영어를 쓰는 제가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라고 메이플이 저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긴 시간 같이 얘기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취재를 해온 입장에서 혹시 메이플의 본의가 왜곡되게 전달되지 않도록 옆에서 같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기쁜 날이네요. 예, 오늘 오신 분들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파악을 못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오늘 말씀드리는 중에 좀 불편한 얘기도 있을 겁니다. 피해자들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수사기관이라든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게 되는데 그거는 비방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점이 개선이 돼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에 정명석이가 징역 10년을 마치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출소한 그날부터 바로 성폭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2019년에 한국인 피해자를 만났는데 그 피해자는 두려움 때문에 고소를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후로도 저는 여러 명의 한국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만은 모두들 다 고소를 두려워해서 엄두도 못 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2021년 10월 달에
목사님이시고 바른미디어라는 언론사도 운영하고 계시는 조미든 목사님을 통해서 메이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메이플하고 그 외 한 5개 국적의 여러 국적의 피해자들이 고소를 준비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제가 메이플과 카톡으로 처음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저는 메이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포기할 거면은 시작도 하지 마라. 끝까지 할 자신이 있다면은 나도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메이플은 뭐 그 당시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정명석을 처벌하고 나면은 자기는 목숨을 끊고 싶은 심정이다. 목숨을 걸겠다. 이런 얘기도 메이플이 해줬었고,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의기투합해서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메이플의 부모님도 반대하셨죠. 누군지도 모르는 한국에 있는 어떤 교수 한 명이 도와준다고 메이플 네가 순진하게 남의 나라 한국에 가서 어떻게 고소를 하고 그 어려운 걸 하려고 하냐. 저 상대방 집단이 얼마나 큰 집단인데 네가 철이 없어서 그러는구나. 그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전부 다 메이플을 만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메이플이 성인이고 워낙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이플 부모님과 저 그리고 메이플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조성현 PD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미든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이 줌으로 연결을 해서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의 결론은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를 믿고 맡기겠다. 부디 우리 딸이 한국에서 잘못되는 일이 없이 잘 지켜주기 바란다. 저희와 그런 굳은 약속을 했었던 것이 2022년 아마 1월경 아니면은 21년 12월경일 겁니다. 그리고 2022년 2월에 드디어 메이플이 한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홍콩 공항에서 출국하려고 할 때마다 JMS 신도들이 와서 출국을 만류를 해서 출국이 2번인가가 연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2년 2월에 결국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했고 당시 메이플 입국 시에 조성현 PD님이 마중을 나가셨습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 보도가 됐지만은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은 공항에 입국하는 메이플 그 순간부터 JMS 신도들은 메이플을 미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호텔로 가는지 그 당시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그 호텔에서 일주일간인가 격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호텔로 격리가 되는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호텔에서 24시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조성현 PD님께서 그 차량에 갔었죠. 그 장면도 넷플릭스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메이플을 미행을 하고 잠복했던 사람은 JMS 내에 대외협력국이라는 조직, 그 산하의 안보리라는 조직입니다. 아마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름을 따서 안보리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안보리 팀이 만든 텔레그램 대화방이 있습니다. 그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현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도 그 텔레그램 방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텔레그램 방이 캡처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할래야 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의 대학 교수라는 인간이 성폭행 피해자 외국인이 고소하러 오니까 그걸 막으려고 작당을 해서 모의하는 방에 대한민국 대학 교수가 있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6일 정명석의 생일을 맞춰서 이제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정명석에 대해서 고소인은 메이플과 호주인 에이미 이렇게 2명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에 이제 피해자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3월 달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7월 달이 되도록까지 정명석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자발찌찬 성범죄자가 또다시 재범을 저질렀는데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피해자인 메이플만 수십 번을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조사였습니다. 메이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입었다. 그 당시에 방 앞에는 누구누구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시 메이플을 부르는 겁니다. 너 진술대로 방 앞에 있었던 사람을 불러서 조사해 봤는데 그 사람은 그런 적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재차 같은 질문을 메이플한테 또 하는 겁니다. 피해자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수십 차례에 걸친 조사가 있었고, 저 JMS 집단에서 메이플은 정신 나간 여자다, 속된 말로 미친년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경찰청에 있는 그 심리 분석하시는 분인가요? 그분하고의 면담까지 이제 계획을 해놔서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건 좀 너무한다. 5개월째가 되도록 피해자만 계속 부르고 전자발찌찬 정명석은 조사도 안 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이제 경찰청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JTBC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폭로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명석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정명석은 진단서를 제출해서 아파서 못 나온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결국에 2022년 9월쯤, 그러니까 고소장 접수되고 6개월이 훌쩍 지나서 경찰이 정명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 이유는 다음 사항을 조사하라는 겁니다. 피해자가 첫 번째 피해 입었던 일시에 느낌이 어땠는지, 첫 번째 피해를 입고 탈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거 다시 조사해라. 두 번째 피해를 입었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두 번째 피해를 입었을 때 바로 탈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 조사할 사항은 세 번째 피해 입었을 때 느낌은 어땠는지, 세 번째 피해 입었을 때 바로 탈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17번까지 묻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관이 검사를 면담을 했습니다. 검사님이 재조사하시라는 거 이미 조서에 다 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의 답변은 그래도 다시 조사해라. 그래서 어렵사리 조사를 다시 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더니 또다시 반려입니다. 또다시 반려 이유는 더 기가 막힙니다. 메이플이 몇 번째 피해 입었다고 하는 장소에 메이플 너는 수석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조사했더니 그 방에는 수석이 없다고 한다. 이거 다시 조사해라. 이 이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일반인이 보시기에는 설마 그랬겠냐라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고요. 그래서 2번을 영장을 반려를 했는데 저희는 그 당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정명석의 변호인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인들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검찰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메이플의 고소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사님도 의견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메이플은 고소를 포기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으로 출국했습니다.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무르다가 이런 행태를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피해자만 불러서 괴롭히니 메이플이 홍콩으로 출국했고 제가 그런 사실을 검사님한테 전화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플이 고소 취소할 수도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구속영장을 2번 반려했던 대전지검 여성청소년조사부의 오모 검사가 저에게 하는 말이, 검사님 이번에 오늘 메이플 출국했습니다. 이제 고소 취소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했더니 이 검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야 메이플이 출국하고 이제 고소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정명석이 구속이 됐습니다. 2022년 10월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기소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하나, 여러분들 지금 기사 검색해 보시면 알 겁니다. 또 다른 외국인 2명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는 그 피해자 2명에 대해서 현금 6억 원을 제시를 해서 합의금을 지급을 하고 고소를 못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후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에서 그 합의서가 압수되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 합의서에는 정명석이가 자신의 성범죄를 명명백백하게 인정하고 있는 합의서입니다.
2023년 3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가 개봉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에서야 그동안 재판이 4개월 정도 됐습니다. 11월부터 10월 달에 구속이 됐고 11월에 기소가 됐는데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23년 3월에 나는 신이다가 개봉이 되고 사회적인 비난이 일자 그때에서야 법무법인 광장은 사임을 하게 됩니다. 변호인 사임을 하는데 사임 직전에 의견서 4개인가 5개를 왕창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돈값은 다 하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신들이 불리하다라는 것을 느낀 제임스 정명석은 2023년 7월 17일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합니다. 기각이 되니까 또 항고를 합니다. 그래서 9월 7일에 고등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되니까 또다시 대법원으로 재항고를 해서 2023년 11월 1일에 기각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7월에 신청한 기피 신청이 11월에서야 기각이 돼서 이 4개월 동안 제임스 신도들은 길거리로 나갑니다. 나가서 시위를 해대면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 공개하고 한국인 피해자의 얼굴 사진 공개, 이름 공개하고 시위를 하면서 이름을 공개하고 온갖 못된 짓은 골라서 다 했습니다. 뉴스에도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여의도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는 바람에 마포대교가 마비되기도 했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있는 종로, 종각에서는 거의 매주 시위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2023년 끝끝내 12월 22일에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그 후 정명석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하게 됩니다. 2024년 1월 11일 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형사 3부의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이때부터 또다시 너무나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정명석의 변호인들이 요청을 합니다. 재판부에. 메이플이 성폭행 현장에서 녹음한 파일을 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정명석 측에서는 1심 재판에서부터 계속 요구했습니다. 성폭행 현장에서 녹음한 파일을 등사하게 해달라.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불허했습니다. 또 다른 2차 가해가 가해질 수 있다. 대신 일과 시간 중에 언제든지 와서 변호인들 와서 법원에 와서 들어라. 횟수 제한 없이 언제든지 듣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제 고등법원 재판이 시작되면서 다시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등사를 요청을 했고 고등법원 형사 3부는 등사를 허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3군데에다 복사를 해줬고 당시 공판검사님이 극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마포대교가 마비될 정도로 극렬한 시위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녹음 파일을 통째로 등사해주면은 말로 할 수 없는 2차 가해가 가해질 거다. 등사 허가를 반대한다. 라고 했고 또 여기 계신 메이플 씨가 직접 재판부로 전화를 걸어서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메이플의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사님들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극심한 2차 가해가 가해질 것이고 메이플의 가족으로부터 메이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염려 섞인 연락이 왔다. 이런 의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재판부는 전부 다 무시했습니다. 결국에 검찰에서 항고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사건화해서 녹음 파일 등사를 해주지 말아달라 했습니다만은 재판부는 그 당일날 기각시켜버렸고 바로 법무법인 3군데에 전부 다 그 녹음 파일을 등사를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2차 가해가 가해졌는데 그건 나중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후에 또 2024년 1월부터 시작된 재판이 구속 만기가 8월이었습니다. 2024년 8월 15일인데 7월 하순에 있었던 재판에서 증인이 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도 오후 5시가 넘었다고 재판부는 재판을 중단시켰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밤 11시까지 증인신문을 했다. 구속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오늘 증인신문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 했음에도 재판부는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구속 만기를 넘겼죠. 그 당시에 고등법원 형사 3부 판사들이 법정에서 했던 말은 이겁니다. 검사님이 잘못하면은 구속 만기를 넘겨버릴 수도 있으니까 구속 만기 넘기 전에 차회 기일을 잡아달라.
그런데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은 빈 법정이 있다는 보장이 없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든 말든 그건 검찰이 알아서 해라. 이게 그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속만기 도과되는 것을 염려를 해서 검찰에서는 새로이 기소된 1심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서 그나마 정명석이 석방되는 걸 막았습니다. 2024년 10월 2일에 방금 말씀드린 대전고등법원 형사 3부에 2심 선고가 있었고 징역 17년이었습니다. 1심에서 23년 선고를 하게 된 배경 설명을 하면서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은 극심한 가해가 2차 가해가 가해졌다. 일체 반성도 없고 극심한 2차 가해로 피해자를 오히려 비방했다라고 하는데 이 고등법원 형사 3부는 6년의 형량을 감경하면서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차 가해는 피고인 측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수사기관의 잘못도 있다. 저는 그 재판부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검찰이 JMS에게 2차 가해하라고 부추겼습니까? 어떻게 법원 판결문에 JMS의 2차 가해는 정명석 탓만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탓도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판사의 판결문에 실리는 건지. 그래서 6년을 깎아줬습니다. 그 재판 당시 6년을 깎아준 재판부의 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의 연수원 동기가 정명석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 법무법인 우면이라고 하는 서울 시내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면의 변호사가 재판 중에 저희에게 연락을 와서 저희 변호사님을 통해서 저를 만나게 해달라라고 요청이 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피해자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에서 만났는데 그 정명석의 변호인이 저에게 했던 말이 이겁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의 사실상 종신형이다. 이 선교회 내에 극단적인 세력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 사실상 종신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해하자. 합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협의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혐의 인정을 하게 되면 또다시 선교회 내에서 극단적인 세력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혐의 인정도 할 수 없다. 한마디로 혐의 인정 안 하는데 혐의 인정을 할 수 없고 대신 피해 배상 할 테니까 고소 취하해달라. 이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해자 한 사람당 100억을 줘도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아주 모욕적으로 들린다. 이렇게 그 변호인에게 말을 하고 돌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역 17년에 대해서 정명석이 또다시 상고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선고가 났습니다. 한 일주일 전 12월 27일에는 정명석이 상고하면서 이제 다수의 대법관 출신 변호인이 있는 새로운 법무법인을 또 선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법무법인이 위헌 심판 제청을 접수한 게 작년 12월 27일입니다. 세상에 성폭행범이 성폭행관련법이 위헌이라고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만 그것도 오늘 기각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타임라인은 미리 이제 말씀드렸고요.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녹음 파일이 이미 유포가 됐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검사님과 피해자 측에서 그렇게 녹음 파일 등사를 해서 허가해주면은 무차별적으로 퍼진다, 2차 가해가 가해진다 라고 했는데 그 당시 재판부는 판단은 우리가 합니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나 검찰의 반대를 묵살하고 등사를 허가해줬고 그 직후부터 유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유포되는지도 저희가 수사기관에 다 알려드렸고 그래서 2심 판결이 난 후에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등사를 허가해 주자마자 바로 유포가 시작이 돼서 그 다음 기일에서 검사님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등법원 형사 3부의 말이 이겁니다. 검사님 여기서 수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님이 변호인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 왜 벌써부터 그 유포가 시작이 되냐? 그랬더니 법무법인 금양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한 말은 이겁니다. 그 녹음 파일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녹음 파일에 다른 남자의 음성도 들어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려면은 신도들이 들어봐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법무법인 내에서 신도들에게 들려주기만 했지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등사해 준 적 없다.
그런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2심 판결 후에 대전지검에서는 바로 그 법무법인 금양의 담당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양으로부터 복사받아서 가지고 있던 몇몇 JMS 간부들에 대한 집과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까지 퍼졌는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이플의 녹음 파일을 등사를 허가해 준 후부터 JMS들이 하는 말들이 녹음 파일이 조작됐답니다. 1심 판결문을 보시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녹음 파일의 편집 조작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JMS 변호인들은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복사해달라. 그래서 재판부는 방어권을 위해서 등사 허가해 주겠다고 등사해 주는데, 그 다음부터 얘네들이 이 파일을 사적 감정을 맡깁니다. 사적 감정을 맡긴 결과는 56개 군데에서 편집 조작 흔적이 보인다. 다른 남성,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그런 감정 결과가 저 집단에게 등사 허가해 준 이후로 조작됐다라는 사감정 결과가 나온다면은 누가 이 새로운 조작 파일을 만들었을까? 누군가가 새로이 조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수사기관이 꼭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주시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히 처벌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차 가해의 변호인들, 1심 판결문에도 그런 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론권의 한계를 벗어날 정도의 2차 가해가 급심했다. 변호인들의. 피해자뿐만 아니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도 그 증인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무슨 근거로 그런 말하냐, 근거도 없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혹시 돈 받기로, 김도영에게 돈 받기로 약속하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특히 어느 여자 변호사는 20년 전 저희 아버지, 2003년 용인에서 벌어졌던 저희 아버지에 대한 테러 사건부터 그 여자 변호사가 맡으면서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정명석을 변호하는 여자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테러 사건부터 정명석과 그 테러범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무죄를 주장합니다. 유리창망께서 법만 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쇠파이프에 얼굴을 맞았을 뿐이다. 고의성이 없다. 무죄 주장을 한 게 그 여자 변호사고, 그 여자 변호사는 성폭행 피해자의 증언 당시 어떤 짓까지 했냐면은 200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서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다가 오열을 하다가 실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중단되고 30분 넘게 휴정을 했다가 다시 재판이 시작됐는데, 그 여자 변호사가 했다는 짓이 이겁니다. 아, 누구누구씨, 나도 여자로서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그런데 말이죠, 김도영이 실신하라고 쇼하라고 시켰습니까? 그 여자 변호사는 이번에 새로이 기소된 정명석의 메이플의 사건에 대한 그 사건에서도 변호를 맡으면서 가장 피해자를 많이 괴롭힌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정명석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거기서도 변호사들의 2차 가해는 악랄하기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제발 좀 자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 오늘로서 메이플 사건은 최종적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 5월 28일에 한국인 피해자 2명에 대한 20여 회가 넘는 성폭행 사건으로 정명석은 또 기소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 5월이고, 작년 11월 29일에 또다시 한국인 피해자 7명과 독일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8명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또다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합이 돼서 지금 피해자 10명에 대한 성폭행 사건으로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남경찰청에서 7, 8명의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수사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도 송치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지금 충남경찰청에 있는 사건에는 미성년자 피해자도 있습니다. 중학교를 갓 졸업하자마자 월명동에 청소년 중고등부 수련회 명목으로 월명동을 갔다가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같은 날 있었던 또 다른 중고생 2명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고소 취소 이유는 JMS 측의 협박 때문입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은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정명석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쓴 게 뭐냐면은 너가 가서 이 고소를 막아라. 이게 미성년자 피해자 부모입니다. 부모를 찾아가서 고소 못하게 막아라. 그러면은 너 평생 직장 갖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거는 그 판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족을 협박을 해서 이 미성년자 피해자는 피해자 조사까지 전부 다 마친 후에 충남경찰청에 연락해서 사건을 중지해달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다시 우편으로 고소 취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에 대한 이런 강요나 협박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서초경찰서의 JMS 내부 이름 주수호라는 경감이 아까 말씀드린 메이플이 고소하려고 할 때 메이플을 고소해 이렇게 대응하라 저렇게 대응하라. 당사자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민망합니다만은 어떻게든 우리는 메이플을 미친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작당하는 그리고 또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이런 걸 준비시켜라 라고 하는 증거가 확보가 돼서 지금 주수호는 직위 해제되고 현재 검찰로 송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도 2차 가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피해자가 법원에 나와서 증언을 하면 그걸 위증으로 다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는 항소심 재판부에 내면서 이 위증 사건 결과를 볼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 그 위증이 무혐의 처분되면은 또 다른 경찰서에다가 다른 신도 명의로 다시 고발합니다. 위증이라고. 피해자는 계속 불려가야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 공개하는 것 이런 짓도 여러 번 있어서 저희가 고소를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넷플릭스 개봉 후에 어느 언론사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그걸 느꼈는데 대검찰청 정문을 들어가면은 서 있는 눈이라고 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조형물을 만든 사람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교 학장까지 했던 교수이고 이 사람이 열혈한 JMS 광신도입니다. 광신도가 작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신도는 그 정도 광신도가 아니고 2003년 당시에 2002년 제가 카이스트 박사과정 학생 시절에 자신이 대학 교수이다 싶으니까 JMS 신도들을 끌고 카이스트를 방문했습니다. 학생 처장님을 만납니다. 학생 처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도영은 아주 흉악하고 나쁜 놈이다. 이런 놈을 왜 카이스트 다니게 만드냐? 징계해서 잘라라. 그래서 군대 보내라. 이런 짓을 해서 제가 이 교수를 그 당시 고소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만든 바도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뭐 전 이 정도는 문제 삼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어느 언론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가 자매 4명이 전부 다 피해 입은 자매가 있습니다. 정명석의 성폭행당한. 이 교수라는 놈이 이 4명의 가족 피해자 중에 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선생의 행위를 인성으로, 사람의 성격으로, 인성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선생의 행위를 신성으로 받아들여라. 한마디로 정명석의 성폭행이 신의 행위이다. 이걸 받아들여라. 라고는 얘기를 그 가족에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6개월 전인가요? 서초경찰서에 저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화를 직접 받은 피해자 가족을 경찰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저는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법원에서 다시 이걸 느꼈는데 이런 악질적인 성폭행범을 비유하는 사람이 만든 조형물이 대검찰청에 계속 있어야 되는지 저는 정명석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은 그 조형물을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론화하려고 합니다. 그때 기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가장 괴로운 것은 수사 지연과 재판 지연입니다.
고소 당시에 미혼이었던 사람이 수사와 재판이 하도 지연이 되니까 중간에 결혼을 했습니다. 출산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계속 고소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의 피해자들이 고소한 건 1년도 훨씬 더 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사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건 참 안타깝고, 계속 이렇게 재판도 지연되면은 중간에 포기하는 피해자들도 계속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사회적인 감시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로 이제 대략적인 사건 진행 상황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제 분위기가 너무 제가 흥분해서 격해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질문 주시면은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속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시죠. 문화일보 이유민 기자입니다. 그 2심 재판에서 감형의 사유가 그 성폭행 당시에 이제 현장 녹음 파일이 제출된 것이 이게 지금 증거로 제출된 복사본이랑 그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어서 증거로 볼 수 없다. 이래서 감형됐다고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아까 뭐 2차 등사를 해가지고 2차 가해도 이루어졌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그 감형된 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심정도 있으시고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한번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성폭행범이 성폭행을 했는데 20명을 성폭행을 했는데 증거가 30개일 때와 29개일 때 형량이 바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긍하시겠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형량을 정해야지, 증거가 30개에서 29개로 줄었기 때문에 형량을 줄인다, 이건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지 증거의 개수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나요? 그 재판부 말씀 잘하셨는데, 아니 그 재판부에도 판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현장에서 녹음 파일로 봐야 된다. 그러나 메이플이 당시 애플 전화기로 아이폰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녹음 전화기가 오래돼서 홍콩으로 돌아가서 핸드폰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파일을 옮겼죠. 바로 이 팔아버린 전화기가 없다. 그러니까 무결성을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이겁니다. 무슨 뭐 편집 조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낡은 전화기를 바꿨다. 그래서 처음 녹음했던 그 전화기가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고등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뭐 그건 법리적인 이유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폭행범의 범행 증거가 30개에서 29개로 줄었다고 형량을 깎아준다는 건 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2차 가해를 수사기관한테 책임을 떠넘긴다는 건 전 지금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시죠. 예. 기독교 포털뉴스 기자 정윤석입니다.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종교단체라고 할 수 없는 이 범죄 조직에 가까운 단체가 법조인, 의료인, 그리고 예술인, 사회 전반에 다 퍼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와 언론이 또 정치계가 무엇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정명석만 17년형 받은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런 범죄 조직이 지금까지 유지되기까지 비호하고 옹호했던 그 호위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정명석 외에 가장 중형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사이비 종교를 비유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것은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제가 그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전 이런 일을 많이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가중처벌하는 그런 입법적인 보완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명석과 이 집단을 비호하는 세력들 정말 너무 많죠. 2003년 저희 아버지께서 테러를 당하셔서 경기도 분당의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굴뼈가 무너지다 보니까 성형외과로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6인실, 또다시 테러가 벌어질 줄 몰라서 6인실에 입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기도 안 막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제가 아버지 병실에 병문안을 갔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영아, 무섭다. 왜요? 아버지는 지금 13층에 입원해 계신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3층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오늘 아버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아저씨가 방송에 나온 아저씨죠. 오실 줄 알았어요. 딱 이 마디만 하고 돌아서 가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섬뜩했다. 제 입에서 신도는 간호사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려서 의사 선생, 저희 아버지 주치의가 왔을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주치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다 같은 심정이겠지만은 자신의 부모가 입원해 있는데 아버지 주치의라면은 얼마나 공손하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선생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종교 집단 사이비 광신도들한테 테러를 당해서 입원하셨는데 그 광신도 집단에는 간호사들도 많습니다. 오늘 아버지와는 아무 상관없는 3층에 있는 간호사가 오늘 아버지 병실에 찾아가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말씀드렸더니 그 성형외과 주치의가 한 행위가 이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바로 제 얘기를 듣더니 이것 봐, 당신 그따위로 하면 내가 일을 못해. 알았어? 이게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뭐 예의를 못 갖춘 것도 아니고 아버지 주치의인데 얼마나 제가 예의를 갖췄겠습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도대체 제가 뭘 죄송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후에 경찰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김도영 씨, 당신 아버지 차에서 아버지 혈액 말고 또 다른 사람의 혈흔이 나왔다. 국가수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니 아버지 혈액 샘플을 좀 제출해달라. 그래서 제가 분당 서울대학병원 성형외과 간호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이러저러한 연락이 왔으니까 아버지 혈액 샘플을 뽑아달라. 알겠습니다. 근데 5분인가 10분 후에 그 간호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저를. 주치의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 사유서를 경찰한테 받아와라. 자기가 자기 피 뽑아달라는데 무슨 사유서입니까? 이것도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됐고. 또 하나가 이제 결국엔 아버지 입원 날짜가 수술이 내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주치의가 뭐라 그랬냐면은 테러 당하면서 간도 충격에 가서 간 수치가 너무 높다. 그래서 마취과 의사가 전신 마취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간 수치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 의사가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은 딱 오더니 요즘 기술이 좋아서 수술해도 됩니다. 내일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사가 내일 수술하자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저희 아버지를 병문안 온 저희 팔도 신도 한 분이 저희 아버지 병실 머리맡에 있는 주치의 의사 이름을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그분이 이놈 제임스 신도입니다. 그래서 그 6인실인데 참 재미있는 게 끔찍한 게 6인실에 모든 환자들이 주치의가 있고 담당의 두 사람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대학 교수이고 또 한 사람은 레지던트가 배당이 되어 있는데 저희 아버지만 그놈이 주치의 담당의 둘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자기 혼자 독점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고 보니 어쨌든 그 사람은 제임스 광신도였었고 그게 들통이 나서 이제 저희 아버지는 병원을 바로 그날 밤에 옮기셨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그리고 나서 봤더니 저희 아버지 얼굴뼈가 다 함몰이 됐는데 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교수놈이 쓴 상해 진단서는 전치 4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진단서를 끌 땐 전치 8주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진단서 조작이 아니고 이거는 범죄를 덮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임스 신도인 놈들이 사회 요소에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이 부분은 저도 참 두려운 부분이고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검사조차도 수사 기록을 빼내서 정명석한테 대응하라, 이렇게 대응하라, 저렇게 대응하라. 이런 짓 하다가 결국에 대한민국에서 면직검사 1호가 됐죠, 그 사람은. 아까 정명석을 비유하는 사람 말씀하셨는데 정조은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사람 공범으로 징역 7년 선고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현재 충남경찰청에 있는 피해자 사건 7, 8명 이 중에 3명의 피해자는 정조은을 다시 고소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대하고 있기를 정조은이 조만간 다시 검찰로 송치돼서 3명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
공범으로 기소되리라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정명석의 동생 이 사람도 지금 JMS 안에서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할 당시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정범석이라는 인간도 그 안에서 성폭행을 아주 많이 합니다. 정말 악질적인 집구석이고 제가 최근 들은 바로는 정범석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려고 고민 중이다라는 소식은 들었다.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JTBC 조세현이라고 합니다. 메이플 찍기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3년 전 기자회견 때와 같은 옷을 챙겨 입고 오셨다고 저는 라디오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오셨고 또 오늘 선고가 나기 직전까지 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는지 좀 듣겠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이 옷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 옷을 입은 어떤 이 옷은 그때 입었던 거랑 똑같은 거고, JMS 안에서는 검정색이 사탄의 색깔이라고 그래서 안에서는 못 입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2022년 3.16 때 제가 특별히 검정색 입고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은 끝난 날이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같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네. 두 번째 그리고 그 이건 입고 이 자리에 지금 있는데 어떤 마음인지 지금 지금 대표 선거 승리한 거잖아요. 이거 나서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마음은 되게 복잡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긴 싸움 끝에 이제 드디어 답이 나온 거고, 정의가 진짜 있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물론 17년 솔직히 제가 받은 상처 그리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게 보상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제 정말로 앞으로는 진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거, 이거 한 가지 보장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네, 좋아요. 홍콩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홍콩에서 그동안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진료 때문에 앞날이 너무 막막했어요. 직장도 못 찾았어요. 이 뉴스가 퍼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마디 추가를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메이플이라는 사람을 3년 전에 같이 촬영을 했었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때 메이플이 똑같은 기자회견장을 올 때 이 옷을 입은 것도 기억이 나지만, 메이플이 아침부터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다가 여기를 오는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하러 오는 과정에서 정말로 인터뷰를 하는 게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그만두고 돌아가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메이플이 했던 말이 하나님도 저를 막을 수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끝끝내 인터뷰,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그리고 고소가 진행이 됐거든요. 3년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메이플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다른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으로 믿었던 존재와 싸움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3년 동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결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견디었고 최종적으로는 오늘 이렇게 승리하는 일까지 오게 된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왜 외국인 여성이 이 일을 맡아서 싸워야만 했을까라는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국인 여성들은 왜 이 사건에서 피해야만 했을까?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성적으로 피해를 입고 사이비 종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얼마나 낙인 찍고
무능하고 이상한 사람들로 낙인을 찍었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그 결국에는 모든 짐을 메이플이라는 친구가 혼자 짊어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부터라도 이 사회가 메이플 같은 피해자들이 더 나오지 않게 하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년이나 걸렸어요. 이게 말이 쉽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메이플은 매일매일 아마 자살을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끝이 났으니까 정말 다행이고, 이 여성이 얼마나 힘들게 싸워왔는지 다들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많이 같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네, 그게 궁금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메이플 사건은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2차 피해가 더 안 나오도록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혹시 현재 계획이나 뭐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아마 3년 전부터 있었던 일들, 제 마음, 생각들 다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씩 이제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 정리해온 것들 좀 나중에 밝힐 기회가 있을까 생각해요. 책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다음 질문. 예, 뒤에 계신 남자. 네, 교열신앙 박인재 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1차 정명석의 1차 범죄에 대한 재판은 끝났지만 아직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정명석 1차 재판의 과정에서 위증을 한 3명의 신도들에 대한 재판이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금 추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가 이것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속개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피해 여성들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가는 건 굉장히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위증 사건은 뭐냐면은 메이플 사건에서 JMS 간부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메이플이 거짓말을 한다, 메이플이 피해이었다는 그 시각 그 장소에 메이플은 없었다, 이런 류의 증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위증이라고 대전지검에서 JMS 간부 2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위증으로. 그런데 이제 정명석의 유죄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까지 재판은 중지를 시켰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이제 대법원 선고가 났으니까 그 사건이 재개가 될 예정이고, 그 사건에서도 이제 당연히 증인으로 이제 나가는 피해자들이 있게 될 건데, 저희는 하여튼 그 모든 관련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피해자들 지원하고, 그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처벌받은 그날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려고 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예. 저 연합뉴스TV 장한별이라고 합니다. 정리해주신 내용 앞서서 잘 들었고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2차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첫 입국 때부터 뭐 BM도 당하시고, 그래서 혹시 뭐 다큐 방영 이후부터나 또는 오늘 있었던 선고 전에도 좀 신변의 위협을 받으셨거나 아니면은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미해를 가하려 했던 시도들이 다른 곳도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앞선 질문이랑 살짝 비슷할 수도 있는데 혹시 이 선고 이후에도 이제 약간 그런 협박이나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한 대응 방향 같은 거를 혹시 논의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메이플이 2022년에 3월에 저와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JMS 광신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 찾아와서 대자보를 여러 군데다 갖다 붙였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학교 병원, 부속병원 정문 앞에다가 김도형 교수, 당신이 스승을 배신하고는 당신이 스승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플랜카드를 건 적도 있고, 또 저희 학교 정문 앞에 JMS 여신도들이 매일마다 사람을 바꿔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1인 시위 문구는 이겁니다. 수학과 김도영 교수,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아파요. 여자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위를 하면 누가 보더라도 수학과 김도영 교수라는 인간이 행실을 어떻게 했길래 매일마다 여자들이 와서 저렇게 시위를 하나. 이런 2차 가해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나 또 이 사람들이 그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해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이플이 전화기를 바꿨다는 이유로 메이플을 또 고소합니다. 내용은 증거인멸이랍니다. 이게 닥친 대로 고발을 해야 되는데, 또 앞으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위해가 가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판사 출신 변호사가 저희를 찾아와서 당신들 고소 취소 안 하면은 선교회 내의 극단적인 세력들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 화해하자. 이거 협박 아닙니까? 아무리 돈 받고 범죄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라고 하지만 어떻게 피해자를 찾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화해하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은 사회적인 관심 그리고 수사기관의 강력한 의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홍콩에서 피해를 입고 정명석을 고소했던 쌍둥이 자매, 몇 년이 지나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거기서 제임스 신도를 맞닥뜨린 모양입니다. 피해자가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 다 듣는 데서, 야 여우야 여우야. 그래서 피해자는 그때 이어폰을 꽂고 있어서 다 들었지만은 이걸 상대를 안 하려고 못 들은 척 그렇게 겨우겨우 참고 자기가 내려야 하는 곳에서 이제 도망치다시피 나왔죠. 메이플이 법원에서 증언하는 날 저하고 조성현 PD님도 이제 법원에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법정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또 JMS 광진도들이 저와 조성현 PD님을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었고요. 뭐 어차피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성현 PD님도 고소를 당하셔서 많이 지금 고초를 겪고 계신데 조성현 PD님도 아마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간 받았던 것 중에 외장하드 한 개가 있었어요. 메이플이 미행을 당하던 때 넷플릭스 시즌 1 다큐를 보면 차량 안에서 메이플을 미행하고 있다가 저희가 촬영하니까요 얼굴을 가리던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이 그게 지금 현재는 탈퇴를 했고요. 탈퇴를 하면서 저희한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자기들이 모아왔던 자료들을 넣어놓은 외장하드를 전해줬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내용들 중에 지금 현재 그 기소는 안 됐죠. 송치가 됐던 주소라는 경찰이 남겨놨던 뭐 메이플에 대한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파일들도 있는데, 제가 가장 섬찟했던 건 뭐였냐면 메이플이 한국에 있는 특정한 집, 저희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메이플이 살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메이플이 살짝 자기의 집을 찍은 것도 아니고 그 집에서 보이는 바깥에 있는 그 외경을 찍었어요. 정확하게는 고양이 사진을 찍었는데 창에 있는 고양이를 넘어서 있는 그 바깥에 있는 외경들이 보이는 거였죠. 그 외경들을 그거를 굳이 사진 캡처를 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그거를 굳이 메이플이라는 여성이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뭐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요. 전 대법원 판결이 나는 날부터 다시 좀 두려워지는데, 그간은 참아왔지만 이걸 말씀드릴게요. 정조은이라는 여성의 판결문을 보면 거기에 그 두 사람 간의 전화통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메이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는 죽어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사리를 느꼈거든요. 과연 저희가 앞으로 홍콩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실 그쪽 입장에서 보자면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이 상황에서 메이플과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현재 고소를 진행한 여성들에 대해서 더 확실한 신변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디가들도 같이 현재 와 있는 상황이고, 들어오시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다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참 답답한 일이지만 사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피해가 벌어졌다고 엄벌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어떻게 보호를 더 열심히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난 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JMS 광신도 여자들이죠.
한 대여섯 명이 2022년 그러니까 넷플릭스 개봉 전에 저희 집사람 직장을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만남을 거부하니까 편지를 미리 준비했죠. 자신도 거부당할 걸 예상을 했는지 미리 준비했던 편지를 두고 갔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용이 당신 남편을 말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제 부인이 누군지, 이름이 뭔지, 직장이 어딘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보복범죄로 그 사람들을 고소한 게 2022년입니다. 2년하고도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돼가죠.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조성현 PD님께서 말씀드린 그 외장하드를 제공한 사람의 증언으로 인해서 알게 됐는데 현대화재해상에 근무하는 JMS 신도가 제 주민등록을 조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명의로 들어있는 저희 애들 뭐 애기 보험이라든가 저희 집사람 이걸로 해서 저희 집사람이 신상 정보를 다 파악을 했고 집 주소까지 전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아직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결론이 안 나고 두 개 검찰청에서 핑퐁 게임을 합니다. 네가 해라, 싫다 네가 해라.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참 답답하네요. 이러다가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떨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고등법원 형사 3부 재판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하면서 피해자는 계속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근데 구속만기까지 넘겨버리고 그래서 제가 진정서를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재판부 동기 그 박모 변호사가 나를 찾아와서 사실상 종신형이니까 성교회 내 극단적인 세력들이 피해자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화해하자 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제 재판 계속 지연돼서 무슨 피해자가 신상에 위해가 가해진다면 그건 재판부 당신들 전적으로 당신들 책임이다 라고 진정서를 썼더니 그때서야 일주일에 한 번씩 기일을 잡았습니다. 그전에는 4주, 5주 한 번씩 기일을 잡고 그래서 하여튼 수사기관과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많은 광신도들로부터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발 수사와 재판 신속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계신 분. 예. 네. 저 뉴스원 김정은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대법 선고가 나고 난 후에 좀 마음이 어떠신지 밝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추가로 그 피해자분들 다른 분들도 보도를 좀 진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다른 피해자분들한테는 좀그 전해주고 싶은 뭐 말씀이 따로 있으실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심장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 지금은 이제 진짜 드디어 다 끝나니까 네, 그동안 솔직히 제가 해야 될 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교수님과 PD님 계속 한국에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저는 홍콩에서 가족과 같이 지내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계속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었었고 근데 이제 그때는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도 진짜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진짜 다 끝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저도 이제 끝낼 수 있으니까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힘내라고 이제 제 사건 끝났지만 계속 함께 할 거니까 우리 함께 끝까지 이길 거예요 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속 이제 광신도들의 이제 집단 행동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 1차 재판 때도 그렇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2차 재판 때도 대전에 가면은 이 교인들이 많이 와서 집단적으로 가서 이렇게 오는데 이 장로단하고 교인협의회가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1차 재판이 지금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끝난 상황에서 이들이 계속 2차 재판에서도 집단적인 행동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이시는지 좀 예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정명석이 징역 10년 선고가 확정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서로 파벌 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피 터지다시피 눈에서 서로 간에 막 살기를 띄우는 걸 제가 봤는데, 그 결과가 이제 그 당시 기독교 복음 선교회 대표였던 사람이 바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되고 내부 다툼이 어마어마했었고, 그래서 일단의 세력들은 탈퇴를 해서 새로운 사회주의정교를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요. 근데 일단 내부적으로 싸움은 이제 크게 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이제 또 피해자들에게 괴롭힘을 하는 게 생기지 않아야 될 텐데 하는 걱정만 있을 뿐이고, 저희도 이제 지켜볼 수밖에는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죠. 교수님 아까 충남청에서 수사 중인 피해자들도 있다고 하셨고, 그러면 교수님께서 파악하시기에는 현재 수사받고 있는 추가 피해자들이 몇 명 정도 이제 다 합쳐서 저희를 통해서 정명석을 고소 고발한 피해자는 21명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이 이제 독자적으로 작년인가요? 그때쯤에 한번 또다시 새로운 고소장이 접수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2명이 지금 피해자가 고소를 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성년자 피해자 한 명은 부모를 협박해서 취하게 만들었고, 또 한 명은 지금 이제 결혼해서 출산을 했던 거 아니면 출산이 임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마 조만간 포기하게 될 걸로 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나요? 또 근데 이게 재판 받고 있는 피해자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사를 받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송치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경찰 수사 받고 있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송치된 사건에도 피해자가 이제 미성년자 시절에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머니가, 부모가 다 제임스 신도였어요. 소위 말하는 2세죠. 그 어머니가, 참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어느 아마 MBC PD수첩에서 나왔을 겁니다. 정명석이가 한 자리에서 딸과 어머니를 동시에 추행을 했죠. 성폭행을 했는데 그 어머니는 아직도 광신도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한 딸을 괴롭혀요. 과연 그 피해자에 대해서 어디 정도까지 보호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그 피해자는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 연락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미 기소가 됐는데 그 사건이.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저희도 모녀 간의 다툼으로 해서 그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소송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이제 제 연락도 이제 받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배수리 씨 질문입니다. 그 라디오에서 공항에서 있었던 일 말씀해 주신 분 있었잖아요. 공항에서 이렇게 격려 받으셨잖아요. 그 이야기 한번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말 서툴러서 네. 제가 할까요? 네. 그냥? 지난번이었으니까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였죠? 가을? 아마 작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메이플이 한국에 최근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때였는데, 저랑 교수님이랑 메이플이 이제 같이 출국하는 순간까지 언제 누가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니까 걱정이 항상 되는 마음에 출국하는 데는 항상 따라가요. 그랬는데 출국하는 장소에서 갑자기 어떤 여자분, 남자분, 그러니까 가족으로 보이는, 가족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했고, 어떤 분들이 메이플을 향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라고 교수님도 같이 놀라서 빨리 그 앞으로 가서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가 봤는데, 그분이 저희한테 자기가 JMS 탈퇴 신도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같이 탈퇴했고, 그리고 이제 탈퇴해서 자기네들은 오늘 가족 해외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왔다, 메이플 덕분에 탈퇴할 수 있었다,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갔어요. 이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갔는데, 저도 사이비 종교에 대한 취재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그냥 우리 가족이 해외여행을 간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였을지가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빠지면 죄가 되고 지옥에 갈 수 있고, 항상 그런 식으로 세뇌받는 사람들이, 그때가 주말이었었던가 그랬는데 그날 해외여행을 간다, 가족끼리, 남들은 모두가 그냥 누리는 일상적인 행복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누리지 못했던 일상적인 행복을 메이플의 증언을 보면서
사이비 종교에서 탈출해서 이제 해외여행을 가게 됐고, 그 공항에서 자기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게 세뇌의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해줬던 메이플을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고 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인사를 받기도 하지만 메이플이 그런 자신이 말했던, 증언했던, 용기 내서 얼굴까지 공개하고 증언했던 그 일들의 결과물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일상의 회복, 그리고 가족의 회복이라는 걸 더 많이 겪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냥 정명석을 평생 감옥에 보냈다? 이것도 큰일일 수 있겠지만 정작 그 안에 있다가 빠져나와서 더 큰 행복을 찾게 된 수많은 사람들, 절반 이상의 JMS 신도들, 그 많은 사람들이 회복했던 그들의 삶이야말로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점에 있어서 메이플이 정말 큰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기분이셨는지 그때. 기뻐요. 그 얘기를 그때 들었을 때. 네, 그때 그 얘기 들었을 때 솔직히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계속 포기하고 싶고 이게 맞는 선택인가, 그냥 입 다물고 조용하게 살았어야 되나 수없이 생각했는데, 그런 감사 받을 때마다 힘을 얻고 다시 싸울 수 있었어요. 네. 다음 질문 없으신가요? 1시간 15분이 지났네요. 더 질문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MBA입니다. 그 정리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2명인 거고, 그 중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두 분. 22명 중에 3명 사건은 오늘 선고가 나서 끝났고요. 2명 사건이 진행 중에 있고, 그 중에 다시 8명 사건이 기소가 돼서 10명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지금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3명은 끝났으니까 13명이 빠졌으니까 9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 둘, 2명은 이제, 1명은 정식으로 취하했고, 1명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 관계로 이제 그만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8명의 사건이 지금 충남경찰청에서 아마 조만간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 시간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마치기로 하고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또 추가 질문이 필요하시면은 전화 아니면은 조성현 PD님께 연락을 주시면은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